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신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12월 28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이야,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미국의 채권 시장이 거의 모든 연물에서 10bp 이상의 금리 하락, 채권 가격의 상승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채권의 초강세장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장 한마디,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간중간 조정이 오히려 이 행복감을 더 길게 만들 텐데. 네. 너무 좋은 흐름이에요. 물론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유효성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정말 모두가 좋은,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이게 계속 가려면 중간중간에 조정이 조금씩 있어야만 평탄하게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 없이 계속 간다면 뭐 충격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죠.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작은 조정이 연속 상승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조정이 중간중간에 나타나야 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주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사상 최고치에 이제 겨우 1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가 4,796인데요. 현재는 4,774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15포인트가 좀 넘네요. 네, 한 20포인트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겨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더 나타났고요. 연말이라서 거래량 급격하게 줄었고 전주 대비로는 절반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22년도는 최악의 한 해였다면 23년도는 최상의 한 해로 지금 작성이 되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연초 대비 무려 44%. 그럼 S&P는 얼마 올랐을까요? 24%. 다우는 13% 상승을 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미국 시장에 전적으로 투자를 하셨다. 그래서 올해 수익률이 24에서 44% 정도 사이에 내가 포진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보통 한 것이다. 인덱스 정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주로 나스닥에 투자했다 그러면 44% 이상 수익 안 나신 분은 명함 내미시면 안 됩니다. 올해 엄청난 한 해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대체적으로 올해 한 50% 정도 수익 났어. 그러면 그냥 보통 그냥 스탠다드 한 해예요. 뭐 이런 정도고요. 한 6, 70% 났으면 오 잘하는데 이런 정도고 한 20% 수익 났어. 이러면은 난 만족해. 이러면 과연 계속 투자를 하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그 벅셔 같은 경우는 네, 이 시장 기술주 대비로는 상당히 못 올랐네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 초강세 이루어졌는데 2년물과 5년물이 특별히 더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 2년물이 지난주 있었고요. 5년물도 580억 달러에 대한 채권 입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수요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더 강세를 얻은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이동평균으로 봤을 때 지금의 금리가 낮으냐 높으냐라는 것이죠. 저희가 봤을 때는 뭐 80년대 수준의 금리까지 가기에는 말이 안 되고 뭐 인플레이션도 이제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마냥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현재 미국의 채권 시장의 금리는 매력적인가요? 매력적이지 않은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채권보다 매력적이죠, 확실히.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일본 채권보다 네, 일본 채권보다도 매력적이긴 합니다. 물론 환율의 문제가 있긴 해요. 환율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금리 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입찰 수요가 뭐 튼튼할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어쨌든 입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자 채권 시장이 더 붐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요. 내년 3월께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라고 다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강세였었냐면 올해 10월 달에 그 채권이 많이 약했죠. 10년물은 5.0%를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빨 꽉 물고 손실을 참고 인내하셨으면 엄청난 플러스 반전. 그것뿐만 아니라 연중에 마이너스 나셨던 분들도 꾹 참고 있었으면 플러스 났습니다. 연초 대비로도 금리가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 최근의 강세가 얼마나 큰 강세인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거 몇 년
내년 거 땡겨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게 되죠.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떨어졌습니다. 달러 지수가 101도 무너지는 양상 보여주었고요. 100일은 무너지면 100.94를 기록했습니다. 전일에는 101.47이었고요. 그 부분을 이제 그 유로화가 받았죠. 유로화가 1.104에서 1.110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엔화도 강세입니다. 142.4에서 141.8로 강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원화는 1296원에서 1293원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강세가 크지 않았고, 위안화가 또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위안화는 제 눈이 의심스러운데 이거 제대로 적었나 할 정도인데 7.139에서 7.15로 오히려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조금 환에서는 유달리 눈에 띄는 대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원화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원화는 1,350원 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추가적인 약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원화 매입을 그리고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1,400원부터는 한국은행이 개입하는 흔적이 별로 안 느껴집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원화가 추가적으로 더 약세가 되면 인플레이션도 더 커지면서 지금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한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1,350원 이상으로 환율이 튀는 것은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거기서부터 확실히 밀려서 1,300원이 깨지는 상황에서는 굳이 개입할 필요를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엔원 환율은 드디어 최근에 가장 약세를 나타내면서 100엔당 913원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흐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엔화는 계속해서 강세를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12월 달에 일본에서는 금통위라고 부르지 않고 금정회라고 부르는데 소위 말하는 그 일본판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금통위의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거 보니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 있었던 위원들의 발언들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인내심을 갖고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수익률 곡선 제어 즉 YCC 정책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가 목표치를 확인해야 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물가 목표치는 2% 정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느냐 이죠. 일자나 영자 찍지 말고 앞에가 그 얘기고요. YCC 정책 아래에서 임금과 물가 움직임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임금이 올라간 상태에서의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지까지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물가가 오른다면 당연히 금리를 올리는 그 긴축적인 정책을 필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봄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더라도 인플레이션이 2%를 대폭 웃돌 가능성은 적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회의에 나눠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은 여전히 디플레의 망령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지 인플레는 아직까지도 지금 잠시 오고 있는 거야. 이건 마침 작년 초에 22년 초죠. 미국 연준이 그냥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진짜 그 반대의 의미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여기서 제어 정책 잘못하면 다시 디플레 온다. 우리 30년간 맛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의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톤이라면 쉽게 긴축 정책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한번 세게 수급 세력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제 겁나서 엔화 약세 베팅하기는 되게 힘들고 만약 여기서 이제 한 골이 더 가는 것이죠. 즉 임금이 인상되고 그것이 정말 물가를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세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확실히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런 고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 베팅을 그렇게 세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되었거나 위험에 대한 방심 수준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현재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상승이 이어지면 사람들은 경계감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요. 편안함을 갖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 내일도 오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방심 수준은 점점 약해지는데 피어 앤 그리드는 역시 익스트림 그리드로 극단적 탐욕 구간으로 77점. 아직 공간 더 남았어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장이 아주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VIX 변동성 지수는 오늘 4%나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12.43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게 12점 초반에서 계속 옆으로 기면서 횡보를 하는, 지금도 뭐 연중 최저 낮은 수준이니까요. 계속 옆으로 기고 앞서 말씀드렸던 탐욕 지수는 더 올라가. 그래서 뭐 80이 넘어 85쯤 가고,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해. 그리고 우상향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 자, 그러다가 한 대 빵 하고 얻어맞죠. 그러니까 우상향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중간에 조정을 하면서 우상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떤 과열 지표들이 그렇게 이렇게 자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조정을 해야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치 조금씩 쉬어야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안 쉬고 계속 달리면 몸에 탈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채권 시장은 약간 지금 숨가쁘게 가서 제가 보기에는 채권 시장에서 문제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앞서 미국 전문가들도 내년 거 땡겨 쓰고 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분명히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채권 시장과 연준과의 입장이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죠. 어느 정도 커지고 있느냐, 채권 시장은 내년 말 기준 최소 5번, 별 5개 아니고 최소 금리를 5번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중간값, 이건 최소고요. 중간값은 6번이나 7번 정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5% 지금보다 금리를 내리거나 1.75% 금리를 내리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대의 기준금리를 내년 연말 가면 갈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대를.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난 12월에 연준의 점도표는 어떻게 됐다? 4.6%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은 3번 또는 4번까지 정도 봐준다면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은 6번에서 7번 정도를 중간 값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번은 그냥 디폴트 값이에요. 채권 시장에서는 5번은 디폴트, 6번 또는 7번이 중간 값, 8번도 있어요. 8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채권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12월부터는 상당히 시장 친화적으로 바뀐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급격하게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었고, 이게 무슨 선거와 관련이 있는 거야?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음모론을 머릿속에서 띄울 정도로 급격하게 테러를 바꾼 거는 분명히 맞고요. 자, 1월과 3월 달에 FOMC 회의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술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여줬고요. 오늘은 눈에 띄는 것은 AMD였습니다. 어제도 AMD가 많이 올랐습니다. 인텔에 가려져서 좀 덜 보이긴 했지만 오늘 추가적으로 1% 중반 상승하면서 반도체 상승을 이끌었고요. 이제 반도체 주식들의 흐름들을 보면 엔비디아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사상 최고치지만 또 사상 최고치인 영역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이요? 그건 아니지. 거기는 적자인데 설마.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가 사상 최고치냐? 장비주들입니다. 장비주들이 사상 최고치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머리를 한번 돌려봐야 되겠죠? 장비주들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설비를 증설할 때 들어가는 게 장비잖아요. 설비를 만드는 게 장비잖아요. 반도체 라인에 들어갈 장비를 만드는 거죠. 반도체 라인에 장비를 넣는 건 설비를 증설한다는 것이고요. 자, 장비주들이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얘네에게 많이 팔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업체들이 설비를 증설할 것이다 라고 시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설비를 증설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반도체 장비주들이 사상 최고치를 다 빵빵빵빵 찍고 있는 거는 미래 반도체 전망이 계속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반도체가 앞으로 미래 전망이 나빠지면 장비주부터 꺾여야 되겠죠. 장비 안 들여놓을 테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회사 브로드컴이 나타나죠. 야, 브로드컴이 지금 반도체주 중에서 엔비디아 다음으로 시가총이 커요. 인텔, AMD 합친 것 수준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졌어요, 브로드컴이. 근데 브로드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ASIC 칩,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고 통신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건 아무래도 ASIC 칩 쪽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추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주문형 반도체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즉 여기서 그럼 우리가 유추되는 거는 AI 쪽이 상당히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거 여기 당연히 유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은 AI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다 좋게 봐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냥 시간의 문제이다. 반도체 한국의 반도체는 시간 문제일 뿐이니까 시간을 버텨라. 메모리는 올라갈 것이고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려면 파운드리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근데 파운드리가 못 자리 잡아서 되게 안타깝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시간 문제이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자꾸 하다 보면 느니까 실패를 계속 하다 보면 느니까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인데 그죠? 쓴 돈이 수십조가 넘을 거예요. 네, 그 장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요. 자, 그러면 결국 시간이 문제지 갈 거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나 이런 분들은 그냥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맡겨두는 게 오히려 지금 타이밍으로는 좋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는 누구보다 저희 증시학교 TV 채널에서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카이브 중에 있는 이영수 IT의 신과의 대담을 계속 역으로 흘러가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B2B만 해봐갖고 B2C 못하니까 파운드리 제대로 하겠어?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늡니다, 실력은. 그리고 시장은 그렇게 갈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으니 사실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것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인데 잘 못하고 있으니까 수혜를 못 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시간은 약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워치는 애플과 관련된 뉴스가 있는데요. 판매 금지 조치를 일시 보류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수익 금지 일시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 시장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뉴스였는데 뭐 주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고요. 하나 이제 시장에서 좀 재미난 뉴스 중에 하나가 오픈 AI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바드라든가 그 다음에 챗 GPT라든가가 모두 겪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오픈 AI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데이터는 10,000개 중에 1개야.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톨이라도 갖다 쓰임을 받았다면 뭐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회사,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작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저작권 침해당했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가 이제 상하이 공장에서 업그레이드된 모델 Y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내년 상반기 한국 시장과도 연관해서 가장 주목이 되는 회사 하나를 뽑아보라면 바로 테슬라입니다. 제가 보기엔 앞으로 6개월간 굉장히 고난의 행군을 전기차가 해야 되겠고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이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가는지는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충분히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지표들 나온 거는 뭐 특별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 리치몬드에서 나온 서비스 지수, 제조업 지수 이런 등등이 나왔는데 제조업은 좀 꺾였고요. 서비스업 지수는 그냥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 11월에 중국 산업이익이 나왔는데 이전에 마이너스 7.8%에서 마이너스 4.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전히 중국 산업 상황들은 좋지는 않다. 근데 소폭 개선돼 나쁜 것에서 조금 덜 나빠졌다. 뭐 이런 정도인데 개선되었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가는 소폭 떨어져서 WTI가 75에서 73달러대로 떨어지는 흐름 보여줬고요. 금값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2,089달러 사상 최고치죠. 네,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도 43,000달러대를 복귀하는 흐름들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오늘이 마지막 시장입니다. 어제 상당히 좋았다는 것은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라는 것이고요. 오늘까지 그 흐름들이 이어질지, 그리고 어떤 업종이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갈지, 그게 내년 연초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마무리 잘하시고, 그리고 제발 속지 마세요. 우리는 리딩방 안 합니다. 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리딩방 절대 안 하고요. 내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좀 충분히 말씀드릴게요. 미국 시장이 복잡하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리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 중입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정말 그 야갔어요. 대화방에 들어가면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그 애들이 전부 같은 업자들. 그 뭐라 할까요? 우리 그 길거리에서 물건 팔 때 옆에서 추임새 넣어주는 사람들 같이 한 패잖아요.
길거리 이건 좀 그분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한 사람을 엮기 위해서 대화방에 수십 명이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다 연출자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속이게 만들고요. 이제 또 다른 진보된 방법으로 뭐 제3자의 어떤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넣으면 안전합니다. 증권사보다 더 안전합니다. 뭘 믿고 그런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꼬드깁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데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유튜브에서 소위 경제 관련된 인플루언서가 되면 무조건 생기는 방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이런 방 수십 개 더 생길 겁니다. 그리고 장이 좋아지면 더 많이 생길 거고요. 아마 단속을 하더라도 끝없이 정말 모기들이 여름에 계속 일어나듯이 파리들이 계속 들끓듯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막아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끝없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는 이제 증거가 조금 더 모여지면 거기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